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 자치구로는 세 지역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이들 중 신장과 티베트는 각각 그곳에 살던 위구르인 티베트인의 영토가 통째로 중국에 편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 자치구는 다릅니다. 몽골인의 땅은 반으로 쪼개져서 하나는 독립해 있고 하나는 중국 땅에 편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몽골인의 본토 몽골 고원은 위치별로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는데 이 중 외몽골은 현재의 몽골로 독립된 민주국가이지만 내몽골은 현재 중국의 영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몽골 고원은 역사적으로 몽골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뜬금없이 갈라졌으며 그중 왜 내몽골은 중국의 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외몽골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지역은 몽골 고원입니다. 이곳은 평균 고도 해발 1000에서 1500m, 한라산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 위치한 땅인데 면적은 남한의 27배에 달합니다. 이 드넓은 초원을 바탕으로 유목민들이 번성했죠. 이곳은 내외몽골로 나뉘는데 나누는 경계선이 바로 유명한 고비 사막입니다. 동서 길이 1600km의 거대한 고비 사막은 몽골 고원을 가로지르며 이 사막 북쪽은 외몽골, 남쪽은 내몽골로 구분됩니다. 사실 엄밀히는 북몽골, 남몽골이 맞는 표현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내외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몽골 고원은 꽤 다이나믹한 역사를 가졌죠. 역사적으로 이곳에는 흉노, 돌걸, 거란, 몽골 등 수많은 유목 부족들이 뒤엉켜 아웅다웅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무질서했던 이 땅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바로 칭기즈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몽골 제국 덕분에 몽골 고원은 4분 오열된 혼란상을 청산하고 몽골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국은 오래가진 못했고 동아시아의 경우 14세기가 되자 한족의 명나라에 의해 중국 땅에서 몽골인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몽골 고원으로 도망쳐 북원이라는 나라를 이끌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 고원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내외몽골의 명확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중국 대륙에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청나라는 당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 힘으로 주변 지역을 모조리 정복해버렸습니다. 몽골도 예외가 없어서 몽골 고원 전체는 17세기 말 통째로 청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장, 티베트도 다 청나라 때 정복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몽골 고원은 내외몽골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몽골을 다스리려니 몽골 고원 남쪽은 가까워서 다스리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고원 북쪽은 고비 사막 너머에 있어서 통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다스리기 힘드네, 그냥 두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자. 내몽골은 가까우니 강력히 직접 통치하고 외몽골은 어차피 통제가 어려우니 우리 영향권 하에서 느슨하게만 관리하자고,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한 결과 내외몽골은 점차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합니다. 내몽골은 청나라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고 중국식 건물도 많이 세워지는 등 상당 부분 중국화가 됩니다. 반면 외몽골은 그런 것 없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에 외몽골 측에서는 참 착잡해했습니다. 내몽골 저기도 우리 몽골의 땅인데 건물도 막 중국식으로 지어지고 자꾸 중국화가 되네. 이래선 안 돼. 몽골의 정체성이 점점 희석된단 말이야. 하지만 청나라의 힘이 너무 세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래, 참고 기다리자. 청나라가 약해지면 그때 우리가 내몽골까지 통합해서 몽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범몽골국을 다시 건설하는 거야. 때를 기다리던 외몽골, 기회는 오고야 맙니다. 청나라는 200여 년 뒤인 19세기가 되자 온갖 혼란상으로 쇠락기에 접어들었고 끝내 1912년에는 한족들이 신의 혁명이라는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켜 결국 청나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외몽골은 청나라가 무너진다. 지금부터 200년간 이어진 족쇄를 끊겠어. 몽골은 청에게서 독립한다 하고 1911년 12월 외몽골 귀족들이 잽춘담바 후툭투를 칸으로 옹립하고 복득 한국을 건국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수건이었던 독립을 이룬 외몽골. 하지만 사실
사실 그들은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 몽골을 옥죄던 청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땅에는 중화민국이라는 한족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갖다가 계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몽골 입장에서는 독립이 삽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성이 존재했죠. 중화민국이 각 잡고 나서면 힘없는 외몽골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외몽골은 자신의 독립을 인정해줄 뒷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몽골이 찾아간 것이 몽골 북쪽의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했던 러시아에게 외몽골은 저 러시아 성님들, 우리가 독립을 선포했는데 성님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지위를 좀 보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화민국 측에서 또 독립에 딴지 걸면 독립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변방의 소국이 뜬금없이 와서 독립 승인을 요청해온 셈이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 외몽골과 러몽 조약을 체결하고 외몽골에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외몽골은 한시름을 놓게 되죠. 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이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그냥 이유 없이 흔쾌히 요청을 수락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나름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땅덩이는 컸지만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1904년에서 5년 벌어진 러일 전쟁으로 군사력이 크게 소모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러시아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약할 때 커다란 중국이 혹여 시비라도 걸면 대응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때 외몽골이 독립을 선포하며 러시아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스파시바를 외쳤죠. 왜냐? 외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가만, 좋은 기회인데? 외몽골은 러중의 국경지대, 이참에 외몽골을 중국에게서 떼어놓고 사실상 독립을 누리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직접 중국과 국경 안 맞대도 돼. 외몽골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돌발 행동을 해도 시간을 벌 수 있겠지. 겸사겸사 러시아의 세력 범위는 몽골에까지 뻗치게 되고 당장 조약 진행해. 역시 공짜는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몽골은 자주권을 인정받은 대가로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한계는 있었지만 어쨌든 독립에는 한 발짝 가까워진 외몽골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외몽골에게는 몽골인의 완전한 통합, 즉 내외몽골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몽골은 여전히 중국 차지였습니다. 이에 외몽골은 곧 내몽골 통합 작업에 착수합니다. 바로 중화민국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죠. 당시 중화민국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 내부적으로 혼란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자주권 인정도 받았겠다. 이 틈에 재빨리 중화민국을 물리치고 내몽골을 차지하면 내외몽골을 합쳐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1913년 2월 외몽골은 2만 7천의 군대를 일으켜 내몽골로 진격해 중화민국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몽골군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체급이 훨씬 큰 중화민국군이 재정비하고 반격하니 외몽골군은 패배하고 내몽골 땅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이는 외몽골에게 치명적이었으니 외몽골은 중화민국, 러시아 둘 다에게 미움을 삽니다. 러시아로서는 외몽골이 상의도 없이 침공한 게 괘씸했으니 따라서 러중은 뭉쳐서 1913년 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인즉 외몽골과 내몽골을 분리하여 내몽골은 중국의 땅으로 하고 외몽골은 사실상의 독립국에서 자치국으로 격화시킨다. 그리고 외몽골은 중국의 종주권 하에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해 이 선언으로써 외몽골은 독립지위도 잃고 내몽골과도 완전히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였죠. 게다가 1915년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 간의 캬흐타 협정까지 체결되어 외몽골은 영토 문제에 대해 외교를 할 권리마저 박탈되었고 러시아의 보호국 및 중화민국의 피종주국이 되어 두 강대국의 동시 통제를 받는 처지로 추락해버립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외몽골은 딱 한 번의 기회만 놓쳤을 뿐인데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외몽골의 분위기는 매우 우울해졌고 일시적 내분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얼마 안 가 반전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발생해서 기존의 러시아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외몽골에게서 러시아라는 속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탈하니 중국 측에서 이젠 가릴 게 없어졌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1919년 중국의 군벌 쉬수정은 기회를 틈타 군대를 이끌고 외몽골을 침공해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외몽골은 자치국의 지위마저 잃어버리고 군벌 쉬수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외몽골을 점령한 쉬수정은 돈 욕심에 젖어 외몽골에게 막무가내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외몽골인의 경제는 파탄나버렸고, 또한 쉬수정은 외몽골 지도자 복득한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굴욕을 주어 몽골인의 미움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몽골의 저항정신을 다시금 불붙였죠. 분노한 그들은 쉬수정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펼친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외몽골의 힘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번에도 외부 세력인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왕당파인 백군,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파인 적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외몽골은 먼저 백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920년 백군을 이끄는 운게른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요청을 수락, 외몽골로 진격하여 쉬수정의 중국 군벌을 몰아내고 자신이 외몽골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게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쉬수정과 다를 바가 없었죠. 운게르는 무리한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등 외몽골 유목 경제를 똑같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외몽골은 이번엔 공산주의 세력인 적군 측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러시아 적군은 먼저 몽골의 공산당이 세워지는 걸 지원했고, 그 뒤 1921년 몽골 공산당과 러시아 적군은 연합해 운게른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24년 복득한이 사망하자 외몽골에는 몽골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적군이 백군을 무너뜨리는데 성공,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니 외부 세력인 적군 도움을 받아 독립한 몽골 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소련의 위성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로써 어쨌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한 외몽골이었습니다. 적절히 외세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몽골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독립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조약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지배를 계속 받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중화민국은 내몽골 자식들도 독립 열망이 크네. 안돼. 외몽골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몽골까지 이를 순 없지. 어떻게든 내몽골을 중국에 묶어둬라 하고 행성 설치라는 강력한 통치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내몽골에 가했습니다. 당연히 내몽골인들은 중화민국에 큰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몽골. 그런데 1930년대가 되자 그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때쯤 되면 중국 쪽으로 어떠한 국가가 미친 듯이 영향권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대륙으로 침략 방향을 정조준 1932년에는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국가까지 세워 중화민국을 크게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내몽골 입장에서는 일본이 만주까지 넘어왔네? 우리 바로 옆이 만주잖아. 그럼 이거 일본에 붙으면 중화민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내몽골은 중화민국의 통제를 받긴 했지만 형식상 지도자는 몽골인인 데무치 그돈로브, 일명 덕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몽골인인 만큼 중화민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덕왕은 내몽골이 지금 중화민국 아래에 있어도 훗날 이를 벗어나 독립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덕왕은 일본 밑으로 들어갈지를 깊게 고민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것들도 못 믿었긴 해도 어쨌든 중화민국보단 낫겠지. 일본 밑에 들어간 뒤 힘을 키워서 독립을 이뤄내는 거야. 중화민국은 일본이 워낙 강한 탓에 이를 막지 못했고 그 결과 1939년 내몽골은 일본 영향 하의 국가인 몽간국이 되었고 덕왕이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간 덕왕,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공해버리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상당 부분의 중국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점령지를 쉽게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점령한 중국 땅을 한데 묶어 통치하는 게 관리가 편해. 그럼 내몽골도 점령지 밑으로 편입시켜버리자. 어차피 몽골 소수민족 그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어. 중국과 전쟁 중인데 말이야. 이렇게 덕왕의 몽간국을 떼다가 일본군 점령하에 중국 땅 밑으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내몽골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꼴이니 독립명분 자체가 희석되었습니다. 내몽골이 외세의 힘을 빌린 결과는 처참했죠. 그렇게 요약해보자면 외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내몽골은 일본의 괴뢰국이 되었습니다. 둘 다 외세를 통해 독립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외세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분리까지 되었죠. 내외몽골은 영영 통합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군은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뒤 1941년에는 미국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 중국, 미국과 동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소련이 추가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일본에 대항해서 말입니다. 미국 등 연합국의 요청을 받은 소련은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일본의 영향권인 만주 및 내몽골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무려 3면전선을 맞이한 일본은 쭉쭉 밀리고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본토 제외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그라들죠. 이것은 몽골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몽골이 일본의 통제하에서 벗어났습니다. 둘째로 소련군이 내몽골로 진격할 때 외몽골군 역시 군대를 파견해 내몽골로 향했는데 이로써 20년 만에 내외몽골은 다시금 직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곧 내외몽골의 통합 분위기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죠. 당시 외몽골도 통합에 긍정적이었고 내몽골 역시 내몽골 공산당이 만들어지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주변 강한 세력들의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소련은 내외몽골 통합운동에 기겁을 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내외몽골이 공산 세력으로서 하나로 통일되면 소련의 세력권도 넓어지는 거고 그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내외몽골이 통합되면 그 땅은 매우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몽골 제국의 정체성 및 DNA를 강력히 공유하는 몽골인들이 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몽골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져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렇게 될 시 동아시아에는 거대한 민족 국가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매우 높은 확률로 동아시아는 추가적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소련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몽골인은 몽골 고원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표시한 지역이 중국 및 몽골에서 몽골인이 거주하는 영역인데 몽골 고원을 넘어서까지도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외몽골이 통합한다면 통합 몽골은 옳지. 그럼 넓힌 김에 우리 몽골족이 사는 다른 곳까지 더 넓히자 하고 더 팽창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련은 극구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이 일본과의 전쟁으로 골골해진 반면 중국 공산당이 영리하게 세력을 불리면서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공산당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대륙 전체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요충지인 내몽골을 반드시 장악해야 했죠. 대륙 본토와 만주를 잇는 핵심 대동맥이 내몽골이니까. 때문에 각종 공작을 펴면서 내몽골을 중국 공산당 세력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끝내 성공했죠. 당시 내몽골에서는 반중화민국 정서가 매우 심해서 공산당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내몽골을 이끌던 덕왕은 일본 밑에 들어간 친일파로 낙인 찍혀 영향력을 잃었고 말입니다. 결국 내몽골은 통째로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외몽골은 어땠을까요? 외몽골은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 공인을 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소련은 참가 전에 연합국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외몽골은 중국과의 완충지로서 매우 중요한데 어이 우리가 참전하는 대신에 외몽골의 독립은 꼭 보장해줘. 그래야 중국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완충지 노릇을 할 테니. 물론 몽골을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편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게 승인을 받았고 또한 나중에 중국 역시 독립에 동의해 외몽골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물론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처지는 여전했죠. 그리고 그 뒤 중국 대륙에서는
1946년 국민당, 공산당 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국민당이 패해 타이완 섬으로 쫓겨가고 공산당이 승리해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고 내몽골은 내몽골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중국 땅에 편입됩니다. 이로써 내외몽골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다 외몽골의 경우에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2년 독립에 성공했고 지금의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은 중국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몽골은 완전 독립에 성공했지만 내몽골은 중국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처지가 갈라진 것은 지정학적인 측면도 매우 컸습니다. 외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외몽골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서 완충지로 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련의 위성국이 된 몽골은 럭키하게도 소련이 해체되자 독립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내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독립하기 매우 힘든 구조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내몽골은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내몽골은 베이징과 가까이 있으니 내몽골을 잃으면 베이징이 취약해집니다.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길 원했고 내몽골은 만주와 중국 본토를 잇는 요충지이니 중국 공산당은 이를 반드시 장악해야 대륙 통일이 수월했습니다. 실제로 장악 후에 대륙 통일에 성공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의 타겟이 되어 독립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외몽골이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편입된 내몽골 그리고 내몽골을 차지한 중국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힘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무언가를 내몽골에게 행하려 하면 내몽골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이를 아는 중국은 내몽골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몽골 동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몽골에 사는 몽골인의 정체성을 점차 희석시켜서 내몽골을 한족의 땅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땅이 되었다 한들 내몽골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놔두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들을 한족에 동화시키려 하죠. 그렇다면 그를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족을 많이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쯤만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은 내몽골인의 몽골어 사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내몽골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의 비중을 축소 중입니다. 원래 소수민족 학교에서는 몽골어 수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23년 내몽골 자치구의 제1도시 후허하우터에서는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진행하고 원래 주 7시간이었던 몽골어 수업을 주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도 중국은 내몽골 전체를 향해 몽골어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맞선 몽골인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직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몽골어 서적을 몰수하고 몽골 민족 가수가 낸 노래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내몽골인의 독립 명분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내몽골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예 임의로 바꾸어서 내몽골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의 심오한 창조적 세계관에 따르면 황허강, 양쯔강 문화 외에도 중국 북쪽에는 초원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중화의 문화였다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내몽골 역사도 중화의 역사라고 주장하죠. 물론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 본토와 내몽골 지역을 차등 구분한 바 있는데 지금 들어서 사실 내몽골까지 중화의 문화권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화 작업 외에도 내몽골인은 중국에 의해 엄청난 인적 피해까지 경험한 전례가 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중국의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라 하여 홍위병들이 지식인들을 가두고 살해하고 각종 문화재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불똥은 내몽골에까지 번져서 내몽골에서도 홍위병들에 의해 2만에서 10만 명의 몽골인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갇히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편입된 결과는 신장 티베트가 그렇듯이 대체로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도 이에 반발해 수많은 중국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지만 모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몽골이
중국 땅이 된 이유, 그리고 현재 중국은 내몽골에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며 느낀 것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나라는 제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려고 해도 외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강대국이 입김 한번 불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다만 외몽골의 경우 그 속에서도 완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고, 소련 해체라는 운도 겹쳐서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은 위치가 위치인지라 중국에 편입되고 말았고, 현재와 같은 비극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환상의 위치 선정을 자랑하는 만큼 이러한 역사에서 배울 점은 배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고 슬기롭게 험난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생각하신 점 등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